안녕하세요. 학교개법학원 관세법 1차, 2차 담당하고 있는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랑 상담이나 아니면은 수업 한번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없으신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좀 설명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관세사, 진행 순서 같은 경우에는 2차 프로그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세사 2차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공부 흐름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 건지, 커리큘럼별로,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세사 2차 동차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할인이 들어간다라는 내용만 중요하겠고요. 1차, 2차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세사 1차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2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리큘럼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 흐름을 잡으면 좋을 건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받도록 할게요. 자, 2차 프로그램 안내는 일단 저희 4월부터 기본 이론이 개강을 하게 되겠고요. 관세법 16회, 관세율표 22회, 평가 16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역 실무하고 대외 외환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관세법하고 옆에 있는 환특법 3회하고는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과목이에요. 자, 그리고 7, 8월에는 압축정리반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횟수가 많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압축정리 노트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차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공부할 범위를 좀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나눠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암기를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암기를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보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풀이 1, 2가 좀 다른 게 문제풀이 1에서는 기출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2에서는 출제, 기출 예상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모의고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 공부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정별 세부 안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시간 때는 이제 1회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본서를 통한 저 같은 경우,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는 없고요. 관세법 법령집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완독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1회독을 하는데 이때 하는 1회독하고 모의고사 때 하는 1회독하고는 다른 느낌의 1회독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처음 보는 시기이잖아요. 수업을 처음 듣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적인 덩어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기 위한 1회독. 그러니까 회독의 목적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공부 방향을 설정하시면 되겠고, 모의고사 같은 때 1회독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로지 암기를 위한 회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싱 요약 교재를 통해서 각 테마별로 정리하는 과정. 1회독 과정에서 어떤 덩어리가 설정이 되었으면은 그 덩어리가 좀 더 세분화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2회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더 세분화하는 과정이 3회독제, 이 3회독제, 그 다음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내가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감을 잡는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 잡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네, 저희 학교개법학원 강사진이고요. 자, 관세법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다른 강사분들에 비해서 구조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 때는 여러분들이 구조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숲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죠. 숲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숲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여러분들은 관세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숲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숲을 알려드리면은 이런 느낌의 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대동여 지도를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대동여 지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관세법을 볼 때 이런 형태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를 먼저 여러분들이 잡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첫 번째 구조의 이해, 기본 이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기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암기 준비가 스텝 1하고 스텝 2라고 되어 있죠.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 범위에 나오지 않습니다. 얘를 좀 더 세분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분화를 시켜서 이런 각 파트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기출 문제가 나온다면은 어떤 부분이 주로 나오는지,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이 암기 준비 스텝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논리적인 흐름을 완성한다, 목차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기 준비 2 같은 경우에는 역시 논리적인 흐름인데 앞에가 다르죠. 좀 더 세분화돼서 들어가는 거죠. 문장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두 문자하고 암기식 정도는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리를 해둔다는 게 지금 당장 이 두 문자랑 암기식을 암기한다라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둬야지 나중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암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암기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압축 정리부터 문제풀이 2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2까지는 계속 암기 준비를 해 나가시면서 동시에 답안 작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문제풀이 1, 2에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문제풀이 2까지 뭐가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암기 준비. 암기 준비하고 출제 유형, 그리고 답안 작성 방법,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은 1월 모의고사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암기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월부터 4월부터 12월 달까지 나는 미리 암기를 하겠다.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은 이때는 마음이 조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당장 일주일마다 내가 시험을 보게 된다라는 압박감이 온다면은 그때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대신 이때가 이제 암기 시즌이라고 그랬죠. 모의고사 시즌. 이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매 주마다 내가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암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구조를 짜거나 틀을 짜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는 최대한 준비를 다 해놓고 1월부터 6월 실질적으로 나한테 압박감이 왔을 때 암기를 해나가야겠다라는 커리큘럼을 좀 짜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관세일표 선생님 오셔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카이 관세법인의 이제 박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합격의 법학원에서 HS 강의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다 1차 치고 오셨겠죠? 아마 이제 2차 진입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저희 HS가 요 과목
다른 2차 과목하고 완전 좀 다른 특징이 좀 하나가 있어요. 제일 큰 특징은 1차에서 전혀 손대지 않는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완전 암기 과목이고, 그래서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희가 실무할 때도, 관세사 실무할 때 크게 보면은 뭐 이제 저희가 과세표준 저희 2차 과목 중에 관세평가랑 HS 요게 이제 실무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전국에 있는 관사 업무 중에 90%는 요 HS 하는 게 메인 업무예요. 여기서 HS에서 시작해서 다른 업무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과목이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저희 관세사를 뭐 세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데랑 구분 지어주는 좀 유일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제 시험 특징은 관세표 상품학 시험 범위는 저희가 법령집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 240쪽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 240쪽 교재에서 99% 시험 문제가 다 나와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저희 관세법 교재나 다른 수험 교재는 뭐 700페이지, 8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HS는 요게 240쪽 정도 되는 교재인데, 여기서 다 나오니까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지만 다른 과목이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는, 여기 HS 240쪽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완전 암기고 뭐 크게 논리나 이런 게 없어요. 사진도 하나도 없고 단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글자로와 숫자로만 돼 있는. 그래서 이 시험 범위가 이제 크게 보면은 저희가 법령집이라고 부르는 거, 요거 기초 교재고, 그리고 저희 관세표 해설서라는 게 있어요. 요 해설서는 총 페이지가 3,00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출제 전체 문제 중에 배점은 뭐 10%, 많이 잡아도 10%, 아예 1점도 안 나오는 해도 있으니까 여기는 거의 없고, 페이지 3,000페이지에 뭐 배점이 10점이 안 되면 저희가 손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법령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법령집에서 출제가 되고, 그거를 공부하시는 게 HS 과목이에요. 그래서 HS 공부는 어떻게 되시냐면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그동안 완전 문제를 그냥 책을 완전 달달 외우는 과목이에요. 괄호까지 점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다른 과목은 이제 저희가 1차는 객관식인데 2차는 논술형이라서 백지에다가 써야 돼요. 근데 다른 과목은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의미만 맞게, 뭐 의미만 조금 비슷하게 적으면은 뭐 배점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HS는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 교재랑 똑같이 써야 되는 과목이에요. 똑같이 쓰면은 배점이 나가고 아니면은 안 되고. 자, 그리고 HS 과목 특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철저하게 암기만 하는 과목이에요. 사람한테도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HS는 이 물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는 건데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저희 사람도 주민등록번호 할 때 랜덤으로 숫자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태어난 생년월일 되고, 그 다음은 지역 구분, 성별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런 거 규칙이 요걸 외우는 거 과목이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교재는 요만해요. 요만한데 이만한 교재보다 요게 모델 더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런 게 좀 특징이 있고, 범위가 작다면 작을 수도 있고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 아까 말씀드린 해설서 요 부분은 안 하시면은 범위가 되게 작아져요. 그런 과목이고, 그 다음에 채점이 요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는 저희가 합격 커트라인이 뭐 40점에서 42점 정도,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40점 이하면은 어차피 무조건 불합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60점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과목이 4과목이죠, 저희가. 근데 합격생 대부분이 저희가 관세법, 그리고 HS, 평가, 실무, 여기가 뭐 거의 대부분이 뭐 요렇게 점수가 떨어지진 않아요. 보통 요렇게 안 나오고, 여기 4과목 중에 한 과목, 특히 HS는 보통 한 70점 넘어가요. 근데 뭐 평가나 여기는 뭐 합격 진짜 잘 받으신 분도 뭐 60점대 후반
이렇게 되는데 HS는 잘 받은 사람은 80점, 90점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있는 HS 10점이나 실무 10점이나 어차피 점수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HS는 채점이 후예요. 쓰는 만큼 점수를 무조건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과목에 이제 10점보다 요 HS 10점이 받기도 쉽고 점수도 후하고 남들보다 못했을 때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HS는 62 하면은 합격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잘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시간이 많이 모자라지 않아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도 작고 시간도 안 모자란데 진짜 암기력 테스트 그 자체예요. 그래서 뭐 얘를 나중에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암기식 같은 것도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다 썼어요. 그럼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부는 저희가 하루에 뭐 최소 3시간은 하셔야 돼요. 저희도 요 학원에서 강의하는데 하루 이제 공부 몇 시간 하냐고 여쭤보면은 뭐 7시간 이런 분도 있거든요. 택도 없는 진짜 제가 그분 이를 막 들으면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들 적어도 과목별로 3시간씩은 하셔야 돼요. 예전에 요즘은 이제 올해 작년 재작년부터는 경쟁률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관세사 시험 합격하기는 관사 시험 역사상 올해랑 내년이 제일 좀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합격하실 분들이 다 가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HS 공부나 뭐 다른 과목도 하루에 최소 3시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 과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70점, 80점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가서 좀 점수 조절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과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HS는 좀 1순위로 땡겨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 암기 과목인데 요거도 암기 과목 당연한데 이거 좀 와닿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요런 분필이나 분필 지우개 아니면 노트북 전부 다 저희가 요런 거에 대해서 10자리 HS 코드를 짜는 게 우리 과목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요 분필이 어떤 소재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상품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칠판은 소재가 뭐고 뭐 암 전압이 어떻고 전류가 어떻고 가공도가 어떻고.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공부를 나중에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식품부터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소고기, 돼지고기 아니면은 우유 다 저희가 아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막 내가 밀크 뭐 우유에서 지방 만드는데 치즈 만드는데 이런 공정이 있으면은 들으면 알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돌이에요. 돌이나 철강인데 거기 가면은 뭐 열압력이 어떻고 뭐 부조 무늬가 어떻고 모르는 얘기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손 놓고 아는 거 나오면 조금 하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이해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진도가 전혀 안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조건 암기 과목이니까 암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이해는 요 암기가 다 끝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단어도 모르는데 뭐 이해하고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240쪽짜리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그 교재를 요거 이해는 조금 밀어두고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진이랑 영상을 저 올해 시험 때는 요거 많이 좀 보여드릴 거예요. 차라리 저 교재에서 글자로 된 이런 설명보다 무조건 HS는 사진과 영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교재 마지막에 페이지 수 아까 말씀드린 요거 해설서는 공부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해설서도 이제 공부 주변에서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절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지금 다 유예생이시죠? 아니면 동차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 완전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1차에서 이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동차생하고 유예생이 공부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2년차는 뭐 볼 거 없죠? 2년차는 그냥 무조건 암기인데 요 HX 과목에서 3년차 이상부터 점수가 많이 갑자기 올라가요. 그래서 2년차 분들은 굉장히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3년차 이상 분이 지금 없어요. 진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크게 신경 쓰실 건 없고, 다년차 분들은 만약에 요거 뭐 기존에 지금 학원에서 수험 중인 분들 중에
이미 작년 시험에서 60점 나오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혹시 여기도 계시면은 그런 분들은 진짜 80점, 90점 노리고 공부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목은 관세법 아무리 공부 잘하고 수석해도 90점 안 나오거든요. 근데 HS는 90점 넘어가요. 쓰는 만큼 점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목표 점수 같은 거 미리 자기 연차나 자기 실력에 따라서 목표 점수 설정하고, 이 목표 점수 설정하는 거는 자기가 공부할 범위 설정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 2년 차시면은 65점에서 70점 정도 목표 설정하고, 단년 차시면은 80에서 90까지 잡으셔야 되겠죠. 그런 거 미리 좀 설정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동차 얘기인데, 동차를 준비하시게 되면은, 제가 올해도 이제 제 1차 동차 시험 치는 수험생 중에 한 분이 HS 되게 잘했어요. 3월 되기 전에 2월 말까지 되게 잘했어요, 진짜.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잘했는데, 1차 시험이 다가오기 한 달 전부터 점수가 쭉 빠지고 아예 손을 놨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1차 시험 치고 문자가 왔는데 1차 시험 평균이 뭐 85점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축하해요. 근데 축하하는데 이게 25점이 낭비를 했네요. 이 생각밖에 안 들죠, 저는. 이 사람이 2차 시험 합격할 게 뭐 명백히 뭐 아주 확실한 사람이 아닌데 1차 시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2차 시험에서 이게 60점이어도 합격이거든요. 근데 25점이나 이 25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2차 시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린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취약 과목 좀 미리 준비하시고, 만약에 동차생 있으시면은,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1차 시험을 보시더라도 HS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익숙함과의 문제예요. 모든 단어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고, 뭐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 전자, 뭐 항공기.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1차 시험 직전이라도 이 공부를 무조건 해야 돼요. 요거 중요하고, 그리고 수험 범위 요거도 절대 넓히지 마시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쪽짜리 검형지 그거 하나만 다 하면은 무조건 90점 이상 나와요. 만약에 오픈북으로 치시면 그거를 못 외우기 때문에 합격자 점수가 70점, 6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단연차 분들이 거의 이제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불안하니까 자꾸 넓히는데, 근데 시험장 가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40조 안에서 모든 배점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 범위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쪽으로 가야 돼요. 혹시 그 과목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고, 또 평가 심의사 관세사님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민화 관세사고요. 저는 이제 합법의 법학원에서 이제 관세평가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네, 관세사 시험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선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제 관세평가 관련된 부분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관세평가는 어떤 과목일까라고 좀 이제 써봤는데, 혹시 여기서 1차 준비해보셨던 분 계시나요? 네, 1차 준비도 안 하죠. 처음이신 거죠. 네. 이제, 관세평가는 이제 1차 과목 같은 경우에 관세법, 그리고, 무역 영어, 그 다음에 회계학,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있죠? 네? 내국 소비세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제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관세법 안에 있는 법 제 30조에서 35조에 규정된 것들을 이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를 하고 오셨던 학생분들 중에서 관세평가를 별도의 과목으로 배운다니까 좀 쉽겠구나, 뭐 범위가 작겠구나, 이거를 어떻게 80분 동안에 한 과목을 출제를 해가지고 내제라고 해서 약간 만만하게 보시는 분도 많아요. 양도 적고 재밌겠네. 근데 관세평가가 그렇게 만만한 과목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해온 거고요. 즉 이제 관세평가는 이제 관세법 안에 법 제 30조에서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굉장히 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드에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게, 과세 가격을 구할 수 있게 모든 그 흐름과 이론을 다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 평가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됐냐라는 게 좀 배우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 관세 평가라는 과목이 WTO 평가 협정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 FTA라든지 WTO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가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WTO 세계 무역 협정 기구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기구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약이라든지 협정을 맺었을 텐데, 이런 관세 평가 조약을 좀 맺은 게 있거든요. 그 조약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WTO 평가 협정에 있는 그 우리가 또 관세 평가 협정이 실질적으로 관세법 안에 들어와서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게 이제 나타난 게 관세법 제 30조에서 35조에 규정된 사항이고요. 자, 우리 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평가의 실질적인 범위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WTO 평가협정,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CO 관세평가 교육훈련 모듈을 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WTO에서 평가협정을 마련을 했는데, 이걸 협정문상에서 이 관련 협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WCO 자체 내에서 내가 규정한 WTO 평가 협정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려주고자 발간했었던 교육책이 있는데, 좀 오래됐어요. 이런 훈련 모듈 내 일부 약간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 사례들을 끌고 와서 저희가 학습할 때 필요한 부분만 좀 넣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 모든 법령이라든지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그래서 주요 평가 사례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 관세 평가라는 과목을 다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1차를 조금 공부를 하신 친구들이 좀 오셔가지고 해서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을 줄 알으셨는데, 제가 그러면 관세 평가가 뭔지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관세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과세표준 이런 거 굉장히 조금 낯선 단어긴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율이라는 거는 10%, 5% 이런 거죠.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율은 아까 일전에 좀 말씀을 해주신 HS라는 과목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10% 세율을 부과하게 되겠다. 그러면 과세표준을 곱해서 우리가 관세를 구하게 되는데, 이 금액, 이게 몇 원, 즉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금액이겠죠. 1,000원, 2,000원. 그래서 1,000원 곱하기 10%를 해야 우리 관세가 100원이 나오는 것처럼, 관세가 100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을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구해 주어야만 정확한 관세가 나오도록 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과세 표준을 구하는 방식을 아무렇게나 두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이 과세 표준을 정확하게 구해서 정부도 합당하게 내가 세금을 받았구나라고 인정을 할 만한 방법들, 그리고 납세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각각의 합리성이 좀 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과세 표준을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관세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관세를 어떻게 구할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관세법, WTO 평가협정, 그리고 주요 협정 사례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저 과목 자체는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A와 B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데 물건이 뭐 1,000원에 들어왔다. 그런데 판매자와 구매자는 이러한 저런 상황에 의해서 별도의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제3자에게 줬다. 그럼 그 가격은 과세 표준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퀘션들을 우리가 계속 풀어가는 과정이 지금 관세평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세평가 과목은 실질적으로는
암기보다는 이해 과목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거래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 거래 상황에서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봐야 되는 요소들을 집어내는 과정들, 그 과정들을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론적으로 또 풀어서 쓰는 과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세평가 과목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이해와 암기와 쓰기 이 모든 걸 다 강조를 하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해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제 관세평가라는 과목 자체가 그냥 문제를 퀘션을 주는 것 자체가 뭐에 대해서 써보세요. 이렇게 주지는 않고요. 자, 판매자가 있고요. 구매자가 있어요. 네, 구매자가 어쩌고저쩌고 해요. 판매자가 어쩌고저쩌고 해요. 하면서 거래 상황을 굉장히 A4 용지 한 장 혹은 반장 정도로 긴 거래 상황을 주고 그 서술자가 판단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관세평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밑에 암기와 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디서 내가 암기한 걸 끄집어 와서 내가 글로 표현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 이해 과정이 기본서학습 4월에서 6월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실 것들은 실제 지급 가격, 법정 가산 요소, 법정 공제 요소, 거래가격 배제 사유 등 관세평가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학습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3달 동안 진행을 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암기가 들어갈 거예요. 4월에서 6월까지는 저는 외우라고는 많이 하진 않아요. 이해하세요. 실제 지급 가격이 뭔지 알으세요. 실제 지급 가격 안에 포함되려고 하면은 어떤 요건을 부합해야 되는지 여러분 학습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암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4월, 6월에는 무조건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암기예요. 왜냐? 우리는 마지막 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외우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공부량을 줄여주세요라고 하는데 암기를 하는 최소한의 양은 있어요. 그 최소한의 양을 여러분이 무조건 우리 문제풀이 1, 2, 12월 안에 모두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1월부터 6월까지는 쓰는 연습이에요. 자, 문제를 보고 이 사례를 보고 이해를 하고요. 어떤 유형의 어떤 스토리로 지금 이 문제가 나왔구나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떤 부분 암기한 부분 가져와야지 라고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써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고 암기하고 쓰면 잘 써질 것 같죠? 안 써져요. 문장이 굉장히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연습을 많이 안 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끝나야 되는데 막 문장이 늘어지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험은 논술 시험이거든요. 논술 시험 뭐예요? 정확한 답을 논리적으로 잘 써야 돼요. 그 연습을 6월에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들 갑자기 A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문제와도 관련이 없는데 열심히 쓴다? 좋은 점수 안 나가요. 왜냐? 우리 또 얘기해야 돼요. 80분 동안 문제 4개를 써야 되거든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시간을 단축시키고 쓸 것만 쓰는 연습들, 그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포인트 잡아 쓰는 연습들, 이게 바로 우리가 1월부터 6월 문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공부하실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세평가라는 과목은 이해, 암기, 쓰기 이 3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평가 공부 팁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저는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만약 여러분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우리는 누구냐면 수험생이에요. 우리는 연구자가 아니고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의 최종 목적지 어디죠? 합격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위치는 관세사가 아니에요.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합격해야만 하는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HS, 무역실무, 관세법, 그리고 관세평가를 공부를 하고 학습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자료가 시중에 많아요. 시중에 많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합격이란 관세사 공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공부의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책이고 선생님이 말해주는 추가적인 그 프린트들 그 프린트들도 사실은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선별된 자료예요. 그 이상은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옆에서 뭐 어떠한 사이트에서 이러한 게 있다 저런 게 있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인터넷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세평가 뭐 궁금하다고 치면은 판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많아요. 이제 판례가 뭐예요? 자, 어떠한 A라는 사건에 의해서 모호해요. 그러니까 A와 청구법인과 과세관청이 싸운다는 거잖아요. 싸운다는 게 뭐예요? 어떤 개념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그럼 그 개념에 대해서 모호한 점을 우리가 공부한다? 아니에요. 수험생은 정확한 개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것들, 정확한 이론들에 대해서만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부 범위를 무한정 확장시키지 말고 수험생이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평가에 약간 한정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라는 물음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관세평가는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거래 상황 안에서 과세 표준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너무 거래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판매자가 만약에 이러지 않았을까? 구매자가 만약에 이러지 않았을까? 이 말뜻은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거 아닐까? 너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 외에도 다 본인이 상상을 잘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우는 개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지급액이라는 건 이런 것만 보라고 했었는데 뭐지? 이것까지 더 봐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혼돈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관세평가는 시험 그리고 수험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자기의 개념을 세운 그 뼈대가 흔들리지 않게 if에 대한 물음에 절대 빠지지 말 것. 즉 알려준 대로 그 길 범위를 확장시키지 말고 묵묵히 걸어갈 것. 이게 제일 관세평가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관세사 시험은 슬프게도 암기 시험이라고 80% 이상의 암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암기가 중요한 시험이에요. 관세법을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관세법을 암기를 못했다? 합격할 수 없습니다. HS 우리가 물품에 대한 호혜, 주의 규정 이런 기타 등등 것들을 내가 암기하지 못했다? 내가 물품만 봐도 다 알 수 있겠지만 합격할 수 없어요. 평가? 당연히 내가 이게 실제 지급 가격이지 간접 지급액이지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1억 이후로 내가 판단을 했습니다라는 근거를 법률의 근거에 쓸 수 없다? 합격할 수 없어요. 무역실무 협정 못했다? 합격할 수 없어요. 암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암기는 실질적으로 언제 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내가 이 암기에 너무 4월에서 6월 기본서를 학습하는 시간이 허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약간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은 안 하셔도 돼요. 4월에서 6월까지. 그러나 7월부터는 무조건 내가 암기를 해야 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요 키포인트들은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평가도 저는 자신 있게 결국에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관세평가 과목별 내비게이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추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혹시 늦게 오신 학생분들은 그 1차를 보셨던 분이신가요? 아니면 아예 초시생이신가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앞 단계만 다시 설명을 조금 드리자고 한다면 이제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에 35조에 대해서 간략한 부분은 배우셨을 거예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이 법 제30조에서 나와 있던 부분, 동그라치면서 실제 지급 가격이란 이런 부분만 배우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WTO 평가 협정비 관련된 고시 규정까지 다 배우는 학습의 범위가 이렇게 다양하고 넓어졌다라는 것들만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사항 같은 게 있으실 경우에는 학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한 팁이 있고 저는 이제 무역실무 관련해가지고 무역실무는 관세법이랑 마찬가지로 1차의 관세법이 2차 관세법으로 연결이 되듯이 무역실무도 1차 무역영어가 그대로 연결이 돼요. 물론 1차는 이제 영어긴 하고 2차는 이제 국어로 이제 한국어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인데 어쨌든 1차 때 여러분들이 이제 총 4과목 중에서 이제 뭐 회계학이란 과목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 빼고는 굳이 더 열심히 공부하실 과목을 찾는다면 이제 관세법이랑 무역영어 왜냐면은 2차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일단 엄청 넓어요. 다른 관세법, 뭐 HS 코드, 관세율표, 관세평가에 비해서 무역실무라는 과목은 범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책도 두께가 좀 상당히 두꺼운 편이고 또 그 무역 실무만 있는 게 아니라 대외 무역법이라는 법이랑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법 두 가지 법을 또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그것도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세사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무역 실무는 분량이 너무 많다.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암기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가 무역의 뭐 성립, 이행, 종료 이렇게 크게 3가지 파트가 있는데 각 파트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그런 기본적인 이제 이론을 좀 공부하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무역실무 양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무턱대고 다 못 외워요. 절대 못 외워요. 절대 못 외우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해해서 어느 정도 내가 쓸 수 있게끔만 만드셔도 되는 파트가 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구분 기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잡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요 파트는 웬만하면 좀 그대로 암기를 하셔라. 요 파트는 그렇게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은 단권화라고 이제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책 한 권에다가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딱 기본서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책 한 권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이제 담아 두시는 거예요. 막 이 책 봤다, 저 책 봤다, 저 책 봤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무조건 자기가 시험장 들어갈 때 그 안에 모든 웬만한 내용을 다 요약 정리해서 가지고 들어가겠다라는 그 단권화 과정을 12월까지 그러니까 1차 합격하시고 이제 그 유예로 공부하실 때 12월까지는 저희 시험이 2차가 6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전까지는 그래도 단권화 과정을 다 맞추셔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고시 공부잖아요. 고시 공부인데 이제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부터 이해해야 되고 언제부터 이해는 이제 계속 하시는 건데 언제부터 암기해야 되나요? 저는 이해하는 부분이랑 영역이랑 암기라는 영역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계속 이거는 고리에 고리를 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시기는 옵니다. 예, 암기를 해야 되는 시기는 이제 2차 기본 이론을 어느 정도 듣고 정리가 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의식적으로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는 오는데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부터 나는 지금 이해만 할 거야. 이런 건 없다고 봐요. 계속 이해도 하시고 암기도 하시고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거는 시험장에서 철저히 고립되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에서 승리를 하셔야 되는 게 저희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1차, 2차 프로그램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관세사 1차 프로그램인데, 일단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5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5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1차 시험이 3월에 있거든요. 내년 3월에 있기 때문에 1차만 공부하시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만 한다는 조건 하에 1차는 한 6개월 정도면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시거든요. 뭐 더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은 4개월 정말 열심히 하시면 뭐 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늘어져서 공부할 필요가 없으세요. 저희는 되게 몰입도 있게 딱 그냥 4개월, 5개월을 공부하시더라도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낫지, 뭐 1년 동안 1차만 붙잡고 있다고 해서 뭐 1차 점수가 잘 나오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죠. 60점만 넘으면 돼요, 평균 점수. 그리고 꽈락 40점만 면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을 올려놓으면은 충분히 1차랑 2차 병행해서 시험 공부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관세법, 무형영어가 1교시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내소세라고 해가지고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 주세, 뭐 이런 법들을 이제 회계학이랑 같이 2교시에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소세랑 여기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원가 회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관세사 1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회계학입니다. 회계학. 가장 꽈락률이 높은 과목도 회계학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게 관세법이랑 무형영어가 연결성이 있다. 하지만 회계학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회계학 꽈락률이 제일 높고 회계학 때문에 1차 포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나머지 과목들은 뭐 관세법이 됐든 무형영어가 됐든 내국소비세법이 됐든 열심히만 한다는 조건 하에 시간이 다 해결을 해줘요. 어느 정도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이론 들으시고 8월부터 10월까지 또 요약 정리 과정 들으시고 기출문제 쭉 풀어보시고 모의고사 보고 하시면은 진짜 이거는 장담 드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다 점수 나옵니다. 세 과목은.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회계학은 1년을 공부해도 정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1년 동안 회계학만 했는데도 극복을 못하시고 떨어지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계학 때문에 고배를 마세요.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고, 2차는 이제 아까 전에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과정별 세부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면은 5월부터 7월까지 이제 이게 회계학만 좀 회차가 많을 거예요. 회계학은 회차가 좀 많이 있고, 나머지 과목들은 16회차, 16회차로 이루어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쭉 이제 훑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회독한다고 해서 이제 처음 회독할 때는 약간 좀 거의 너무 생소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 위주로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번 좀 중요한 테마별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저희가 핵심 요약이라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 단원별로 문제풀이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과정을 거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이 붙으실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보시고 나서 이제 시험장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선생님들은 여기 아까 전에 관세법 김하늘 관세사님이 2차랑 1차 같이 지금 하고 계시고, 김충신 세무사님 내국소비세법, 그리고 박종원 회계사님이 회계학을 저희 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자, 관세법 관련해서는 지금 김하늘 관세사님 여기 계시니까 또 김하늘 관세사님이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일단 2차 관세법은 아까 내비게이션 들으셨다시피 첫 번째 구조의 이해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좀 달라지는데, 합승량을 1차 관세법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줄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 정리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죠? 아이패드로 이렇게 그려서 좀 해놓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한 30페이지 분량.
이 관세법이 한 3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 30페이지 분량으로 좀 줄여가지고 이걸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약 정리 부분이 끝나게 되면은 출제 지문 유형을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OX나 기출 문제 그리고 예상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유형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접하더라도 비슷한 유형이다라는 게 느껴지면은 그때 유형이 파악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약 노트로 학습량을 축소한다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한테 30페이지를 주고 이것만 외우면은 합격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그 30페이지에 350페이지 분량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떠한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은 이해로 그 살을 붙여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FTA 특례법 같은 경우는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얘도 법령집으로 봤을 때 90페이지 정도 됩니다. 9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얘를 약 6페이지 분량으로 좀 축약을 하고요. 얘는 정말 키워드랑 암기식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충분히 2문제에서 3문제를 맞추는 거를 목표로 하도록 강의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시험에서 FTA 특례법이 좀 쉽게 나왔거든요. 쉽게 나오다 보니까 이 6페이지에서 5문제가 나왔어요. 네, 5문제. 6문제 중에 5문제. 네. 네. 그리고 완성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1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들이 1차 관세법하고 2차 관세법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1차 관세법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중간쯤 가다 보면 이제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처음에 배웠던 구조가 다 뭉개져요. 구조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구조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10분 정도는 계속 잡아가는 상태로 1차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2차로 왔을 때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구조는 잡아가시되 조금씩만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되 1차 목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이제 무역영어 말씀드릴게요. 무역영어는 2권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이제 1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문으로, 그러니까 무역에 대해서 이제 무역학과나 이런 쪽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한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무역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제 2권, 1권은 그냥 이론서라고 보시면 되고 2권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과 규칙으로 되어져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셔서 문제를 받아보시면 다 영어로 되어 있는 협약과 규칙에서 대부분 다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2권을 물론 같이 공부할 거예요. 1권만 무조건 1권 쭉 끝나고 뭐 2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뭔가 2권을 같이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 먼저 설명드리고 그거랑 연관성 있는 이제 협약이랑 규칙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저희 협약이랑 규칙 공부하실 때는 정말 물론 외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겠지만 문장을 다 뜯어가지고 문법까지도 정말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점수를 좋게 받기가 조금 힘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건 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타 학원에 비해서는 이렇게까지 문장 구조를 분석해서 설명하는 학원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좀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끊어가지고 문장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중학교 영어 배우듯이 공부를 하시면서 대신에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만 지금 출제 유형의 문제를 잘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문을 먼저, 국문이랑 영문이 어디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다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는 2권, 영문만 보시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일단, 기본적인 어떤 기초 학습이고 3대 협약, 그리고 3대 협약이라고 아마 나중에 또 이제 아실 텐데, 그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요약 정리,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요약 정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로 이제 문제풀이. 이때는 이제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도 좀 아셔야지만 공부의 그런 방향이 잡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 전에 문제를 푸시고 그거 관련돼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는 과정, 그런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3월이니까 마지막 이제 내년 1월, 2월이 되겠죠. 이때는 모의고사, 수업 전에 40분 먼저 오셔가지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국소비세법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랑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요런 어떤 내국세예요. 내국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관세법, 관세사기 때문에 관세만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부가세랑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관세사가 되셔가지고 실무하시다 보면은 이런 내국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암기를 하셔야 되고, 내국소비세법이랑 회계학이랑 같은 교시의 시험을 보거든요. 회계학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충신 세무사님께서 2080 법칙이 뭐냐, 20분 안에 80점 맞자. 20분 안에 100점 만점은 아니고 20분 안에 하여튼 80점을 맞자라는 그런 어떤 법칙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 시험이 8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회계학에 거의 50분 가까이를 쓰셔야 될 겁니다. 내국소비세를 정말 빨리 푸셔야 돼요. 그리고 내국소비세법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전략 과목으로 빨리 정복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차에서 제일 어려운 회계학. 네, 박종원 회계사님이 원래 굉장히 유명하신 관세사 업계에서 회계학을 가르쳐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잠깐 너무 업무가 바쁘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좀 안 하시다가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셨거든요. 예전에는 제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맡고 계시고, 계산 문제랑 말 문제, 원가 회계, 재무 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 회계에서 보통 30문제 나오고 원가 회계에서 한 10문제 나오는데 둘 다 공부하셔야 돼요. 둘 다 공부하셔야 되고,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다 문과 출신들이 관세사 시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일 시간도 많이 투여를 하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진짜 1차 공부할 때 하루에 뭐 8시간 공부한다 그러면은 한 5시간 회계학만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회계학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 진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박종원 회계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잘 따라오시면은 또 정복할 수 없는 산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뭐 설명은 끝내는 걸로 하고, 뭐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